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죠. 바로 콩팥 건강 지키는 법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식사 관리에 대해서요. 좀 알기 쉽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콩팥은 이게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가 어렵다고들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오늘 저희 이야기가 어르신들 콩팥 건강, 이걸 좀 든든하게 지키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콩팥이 왜 중요한지, 또 나이가 들면서 왜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요. 싱겁게 먹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던가 단백질은 또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콩팥병 단계에 따라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뭔지 이런 것들 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몸에 좋다고 막 챙겨 드시는 영양제가 오히려 콩팥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요. 이런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저희가 잘 담았으니까요.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유익하다 싶으시면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좀 보태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의 그 소리 없는 일꾼, 콩팥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보통 콩팥 하면 노폐물 걸러내는 정수기 역할, 이걸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이 콩팥이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그래서 좀 더 무섭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콩팥은 정말 조용히 아주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장기거든요. 노폐물 제거는 사실 콩팥의 여러 기능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우리 몸의 수분 양, 또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 농도 이런 걸 일정하게 딱 유지해주고 혈압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피 만드는 데 필요한 호르몬, 그 조혈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것도 분비하고 뼈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 활성화시키는 일까지 정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었네요. 그냥 노폐물만 거르는 게 아니었군요. 깜짝 놀랐어요. 네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이라는 건요. 이게 단순히 기능만 좀 떨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중요한 기능들 있잖아요. 거기에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학적으로는 3개월 이상 콩팥에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기능이 계속 떨어지는 경우,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몸이 붓는 부종이나 빈혈, 고혈압 이런 게 생길 수 있고요. 더 진행되면 혈관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혈관 석회와 같은 아주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을 높이게 되고요. 혈관 석회화까지 갈 수 있다니 정말 관리가 중요하네요.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정도를 이렇게 단계로 나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GFR이라는 수치를 확인하는데요. 이걸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눕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 숫자가 낮을수록 콩팥이 제 기능을 잘 못한다 이런 뜻인데요. 1, 2단계는 그래도 비교적 기능이 잘 유지되는 초기 단계고요. 3단계부터는 이제 슬슬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4단계, 5단계 가면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고 5단계 말기가 되면 이제 투석이나 이식 같은 그런 신대치여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치료 목표는 이게 완치를 한다기보다는 병의 진행 속도를 좀 늦추는 것, 이게 되겠군요. 정확하십니다. 이미 나빠진 콩팥 기능을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리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성 콩팥병 관리의 핵심 목표는 남아있는 콩팥 기능을 최대한 오래 보존하고 또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를 가능한 한 늦추는 겁니다. 뭐랄까, 현상 유지 또는 속도 조절,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원인을 알아야 예방도 하고 관리도 할 텐데요. 이 만성콩팥병은 주로 왜 생기는 건가요? 어르신들의 가장 주의해야 할 원인이 있다면요? 가장 흔한 원인, 딱 두 가지를 꼽으라면요. 단연 당뇨병하고 고혈압입니다. 실제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의 절반 이상이 이 두 질환 때문에 콩팥이 나빠진 경우거든요. 당뇨병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콩팥의 그 작은 혈관들을 손상시키고요. 고혈압은 그 높은 압력으로 콩팥 혈관에 계속 부담을 줘서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하고 콩팥은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들었어요. 네,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콩팥이 망가지고 또 반대로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 조절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혈압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건강을 위해서는 혈압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요.
이걸 위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가정혈압 측정입니다. 아, 가정혈압이요? 병원에서 재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좀 긴장하시거나 환경이 다르니까 혈압이 평소랑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집에서 편안한 상태로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보시고 1시간 이내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 2번 규칙적으로 재시는 게 좋아요. 그걸 수첩에 꼬박꼬박 기록하는 습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평소 혈압을 정확히 알 수 있고요. 또 혈압약 효과도 제대로 평가하면서 콩팥병 악화나 심내혈관 질환 위험을 미리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당뇨, 고혈압 말고도 콩팥 자체의 염증 질환, 사구체 신형 같은 거나 유전적인 문제, 다낭신 같은 다른 원인들도 있긴 합니다. 아, 집에서 혈압 재는 게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습관이네요. 꼭 실천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콩팥을 좀 힘들게 하는 나쁜 습관들, 이걸 좀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 탈수입니다. 탈수.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요.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잖아요. 탈수 상태가 되면 콩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갑자기 확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걸 급성 콩팥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더 치명적일 수 있죠. 아, 물 마시는 게 중요하군요. 그런데 간혹 콩팥이 안 좋으면 물을 적게 마셔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던데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주 심하게 붓거나 아니면 혈액 검사에서 나트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그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심해서 의사가 물 섭취 제한하세요 이렇게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대부분의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도 탈수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갈증 느끼기 전에 미리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또 어떤 습관을 조심해야 할까요? 약이나 건강식품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콩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약물 사용에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우리가 흔히 쓰는 일부 진통소염제들, 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계열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일부 항생제, 또 CT 같은 영상검사할 때 쓰는 조영제, 이런 것들은 콩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시거나 약국에서 약 사실 때는요. 반드시 제가 콩팥이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먼저 꼭 말씀해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중요하네요. 요즘 건강식품이나 영양제 챙겨 드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신데 이것도 조심해야 하는 건가요? 네,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이라도 좀 신중하셔야 합니다. 성분이 좀 불명확하거나 아니면 너무 농축된 형태의 건강보조식품, 녹즙이라든지 달인물 같은 거요. 이런 걸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오히려 콩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이런 성분들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몸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만약 꼭 필요한 비타민이나 영양제가 있다면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하고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임의로 판단해서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걸리는 것 자체도 콩팥 기능에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평소 개인위생관리나 예방접종에도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약이나 건강식품은 정말 신중해야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콩팥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식사 관리. 여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역시 싱겁게 먹기, 즉 저염식이겠죠. 네, 저염식은 콩팥병 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몸이 붓기 쉬워서 콩팥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요. 심장하고 뇌혈관에도 좋지 않습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은 혈압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심경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도 낮춰줍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의 하루 소금 섭취 목표는 5g 이하. 이걸 나트륨으로 환산하면 2g 이하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티스푼으로 1스푼 정도 되는 양이에요. 하루 소금 5g이요? 생각보다 훨씬 적은 양인데요. 혹시 내가 평소에 좀 짜게 먹는 편인가? 이걸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재미삼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보세요. 나는 김치나 젓갈, 장아찌 없이는 밥을 잘 못 먹는다.
국이나 찌개 국물을 남김없이 싹 다 마신다. 라면 국물은 당연히 다 먹어야지.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집밥보다 더 맛있다.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을 꼭 덧쳐서 먹는 편이다. 이 중에서 한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아마 권장량보다 좀 짜게 두시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뜨끔한데요. 허허. 저도 좀 반성해야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싱겁게 먹을 수 있을까요? 좀 실천 가능한 쉬운 방법 위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몇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우선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이나 젓갈, 장아찌처럼 염장된 식품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요. 국이나 찌개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아예 국그릇 크기를 좀 작은 걸로 바꾸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조리하실 때는요,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사용량을 좀 줄이시고요. 대신에 마늘, 양파, 파, 후추, 허브, 식초, 레몬즙 같은 자연 향신료를 활용해서 맛을 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풍미가 좋아집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양념을 미리 붓거나 비벼 먹기보다는 따로 작은 종지에 덜어서 살짝 찍어 먹는 습관, 일명 찍먹이죠. 이걸 들이시는 것도 염분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찍먹.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는 너무 싱거우면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실까 봐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좀 기력이 없으신 분들은요. 음식을 해버리면 식사량이 줄어서 영양불량이나 근육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건 콩팥 건강에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염분 섭취는 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입맛이 적응할 시간을 주시는 게 좋고요. 싱겁게 먹더라도 밥이나 다른 반찬을 통해서 필요한 열량은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들의 지지나 격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싱겁게 먹는 그런 식문화를 만드는 노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군요. 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콩팥병 있으면 단백질을 확 줄여야 한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했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단백질 섭취를 정말 매우 엄격하게 제한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관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또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필수 영양소거든요. 이걸 너무 적게 섭취하면 영양실조나 근감소증으로 이어져서요. 오히려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적게가 아니라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과하지 않게, 하지만 부족하지도 않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적절한 양. 아, 이게 참 어려운데요. 혹시 어르신들이 복잡한 계산 같은 거 없이 좀 쉽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많이 저하된 4단계, 5단계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아주 쉽게 생각해서 매 끼니 밥 한 공기에 손바닥 반 정도 크기의 단백질 반찬 딱 한 가지, 이 정도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오, 밥 한 공기 더하기 손바닥 반 크기 단백질 반찬 하나. 와, 정말 간단하고 명확한데요. 그럼 그 단백질 반찬 한 가지의 양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예를 들면요. 살코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거요. 이건 탁구공 크기 정도로 해서 약 40g 정도. 생선은 작은 한 토막, 한 50g 정도. 달걀은 1개. 두부는 6미무 정도. 이게 대략 단백질 반찬 한 가지 분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 끼니 이 정도 양의 단백질 반찬 중에서 하나를 밥이랑 같이 드시면 단백질 부족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 만약에 식사량이 좀 적으시거나 아니면 반찬을 좀 더 다양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면 밥 자체의 단백질 함량을 줄인 저단백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단백밥이라는 것도 있군요. 알아두면 참 유용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바로 칼륨하고 인 조절입니다. 이것도 콩팥 단계에 따라서 신경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칼륨과 인, 이 두 가지는 콩팥 기능이 나빠졌을 때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미네랄입니다. 먼저 칼륨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콩팥 기능이 비교적 괜찮은 초기 단계, 그러니까 1단계에서 3단계 정도에서는요.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서 채소나 과일 섭취를 오히려 권장하는 편입니다. 아, 그런데 기능이 더 떨어지면 상황이 확 바뀌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후기 단계, 즉 4단계, 5단계가 되면요.
콩팥을 통해서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요. 그래서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혈증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심장박동의 이상, 즉 부정맥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 칼륨 섭취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후기 단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칼륨이 많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잡곡밥, 그러니까 현미나 보리밥 같은 거요. 그리고 감자, 고구마, 늙은 호박.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 토마토, 특히 방울토마토요. 참외, 멜론, 키위 이런 데 칼륨이 많이 씁니다. 또 시금치, 아욱, 부추, 쑥갓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에도 칼륨 함량이 꽤 높습니다. 그렇다고 이 음식들을 완전히 금지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섭취 횟수나 양을 좀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채소를 먹을 때 칼륨을 좀 줄이는 조리 방법도 있다면서요? 네, 아주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채소는요, 껍질을 벗기고 좀 잘게 썰어서요. 재료양의 한 5배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었다가 사용하시거나요. 아니면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삶아서 그 물은 버리고 건더기만 요리에 사용하시면 칼륨 함량을 한 30%에서 50% 정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아하, 데치거나 물에 담가두는 것만으로도 칼륨을 줄일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정보네요. 그럼 다음으로 인, 피는 왜 조절해야 하는 건가요? 인 역시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혈액 속에 인 농도가 높아지면요. 이게 칼슘이랑 결합을 해요. 그래서 혈관벽에 딱 달라붙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혈관 석회화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요. 뼈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든다니 인 조절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인이 많이 든 음식은 뭔가요? 이는 주로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에 많고요. 견과류, 땅콩, 호두, 잣 같은 거요. 콩 종류, 잡곡, 달걀 노른자, 그리고 콜라 같은 탄산음료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냉동식품, 인스턴트 식품 등의 식품 첨가물 형태로 인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형태의 인은 우리 몸에 흡수가 아주 잘 돼요. 따라서 가공식품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인 조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혈액 검사에서 인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우선 유제품, 견과류, 가공식품 섭취부터 줄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는 게 핵심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식사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식사 외에 또 챙겨야 할 건강 습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겠죠.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근력을 유지하고 또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콩팥병 환자분들은 너무 격렬하거나 무리한 운동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가볍게 빨리 걷기, 고정식 자전거 타기, 수영, 맨손 체조 같은 유산소 운동을요. 본인의 체력에 맞게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주일에 3번에서 5회 정도 실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꾸준함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콩팥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이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물론입니다. 만성 콩팥병은 증상이 좀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현재 내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또 합병증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혈액 검사하고 소변 검사를 하는데요. 어르신들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은 검사 항목은 콩팥 기능의 핵심 지표인 사구체 여과율, GFR하고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 그리고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지를 보는 단백뇨 검사입니다. 이외에도 영양 상태를 보는 혈액 알부민 수치나 빈혈 여부를 확인하는 혈색소 수치, 그리고 혈압, 혈당, 특히 당뇨 환자분들, 전해질, 칼륨, 인, 칼슘 수치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와, 오늘 정말 콩팥 건강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네요. 어르신들이 기억하시기 쉽도록 오늘 나눈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콩팥은 우리 몸의 소중한 정수기이자 다양한 일을 하는 일꾼이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둘째, 만성 콩팥병의 가장 큰 원인은 당뇨와 고혈압. 집에서 혈압 재는 습관을 들이고 혈당 관리에 힘쓰자. 셋째, 함부로 먹는 약과 건강식품은 콩팥에 독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자. 넷째, 식사는 싱겁게, 저염식, 단백질은 적절하게, 밥 한 공기 플러스 손바닥 반 크기 반찬 하나. 콩팥 단계에 맞춰 칼륨과 인 조절에도 신경 쓰자. 특히 가공식품 주의. 다섯째,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운동하고 정기검진으로 내 콩팥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자. 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 아주 완벽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콩팥 건강관리, 이게 식단을 제한하고 이것저것 못하게 하는 좀 불편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요. 이것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내 몸에 투자하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자 노력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이건 나도 당장 시작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작은 실천 한 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네, 정말 희망차고 중요한 말씀이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부디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